2023년 5월 28일 새벽. 항구 도시 부산의 하늘은 맑게 갤 기미 없이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다. 관광객들의 활기 대신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포항 인근의 낡은 주택가, 만석동, 골목을 짓눌렀다. 평소라면 비릿한 생선 냄새와 짭짤한 바다 내음이 뒤섞여 있어야 할 이곳에 정체불명의 기이한 악취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것은 생선 썩는 냄새도 바다의 냄새도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함과 역한 비린내가 뒤섞인 부패와 죽음의 냄새였다. 아내와 사별하고 허름한 단층집에서 홀로 사는 60대 박만식 노인은 이별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였지만 지난 사흘 밤은 단순한 불면을 넘어선 고문이었다. 닫힌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희미한 꿈속까지 파고드는 악취는 날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하수구에 빠져 죽은 길고양이나 쥐의 사체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취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근원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시멘트로 덮어두었던 자신의 집 뒤뜰 정화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박 노인의 떨리는 손이 다급하게 112번을 눌렀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고요했던 골목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현장 전체를 둘러쌌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획 독사로 불리는 강인철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이 신속하게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강 경감은 깊은 눈매와 어딘가 모르게 우수 어린 표정을 지닌 베테랑 형사였다.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다뤄온 그였지만 만석동 골목에 발을 들이고 죽음의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엉킨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이 사건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경찰차의 서치라이트가 현장을 비추는 가운데 흰색 방호복을 입은 국과수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팀장님, 정화조 덮개가 시멘트로 단단히 막혀 있습니다. 젊은 경찰의 보고에 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육중한 시멘트 덮개가 지렛대로 들려지자 맹독성 가스가 뿜어져 나와 가장 담대한 경찰관들마저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팀장님, 아래에 큰 물체가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 같습니다. 한 감식 요원의 긴장된 목소리가 울렸다. 강 경감의 지시에 따라 굵은 밧줄이 내려갔고 건장한 경찰 2명이 힘껏 끌어올리자 검붉은 3개 대형 캐리어가 시커먼 오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비정상적으로 묵직했다. 이미 비밀번호 잠금 장치는 부서져 있었고 닫힌 가방 틈새로 끈적한 암적색 액체가 흘러나와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흉측한 흔적을 남겼다. 시취는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직접적인 공격처럼 코를 찔렀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안에는 옷가지나 귀중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잔인하게 빼앗긴 하나의 생명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장갑을 낀 감식 요원이 조심스럽게 남은 잠금 장치를 풀었다. 캐리어 덮개가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들리는 것이라곤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 소리와 억눌린 숨소리뿐이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온전한 시신이 아니었다. 조잡하게 묶인 검은 비닐봉지들이었다. 총 8개의 봉지. 한 인간의 몸이 8조각으로 나뉘어 담겨 있었다. 세상에. 폴리스라인 밖에서 구경하던 한 주민의 경악 어린 탄식이 터져나왔고 이내 벌집을 쑤신 듯 흉흉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강 경감은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감식팀에게 전체 사진 촬영, 각 봉지의 번호 부여, 오물과 액체부터 미세한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까지 모든 증거물 수집, 그리고 정화조 주변 전체에 대한 자외선, UV, 감식을 지시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시신 유기였다. 범인은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모욕이라도 하듯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을 범죄의 무덤으로 선택했다. 한 인간을 8토막 내어 이웃집 정화조에 버린 범인의 잔혹성과 냉정함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한 명의 목격자가 확보되었다. 골목 입구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사흘 전 밤 10시가 좀 넘었을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어떤 여자가, 네, 분명 여자였어요. 몸집이 작은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 저 캐리어랑 똑같이 생긴 검은색 캐리어를 아주 힘겹게 끌고 가더라고요. 밤도 늦고 골목도 으슥해서 이사하나 보다, 멀리서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 진술은 즉시 조서에 기록되었다. 강 경감은 인근 주택과 상점의 모든 CCTV 영상 확보를 지시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이 끔찍한 퍼즐을 맞춰야만 했다. 경찰청에 보내는 긴급 보고서에서 강 경감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피해자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되어 이곳으로 옮겨져 유기됨. 범인은 극도로 잔인하며 피해자와 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 지리의 밝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범인은 근처 어딘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냉소짓고 있을지 모른다. 가장 큰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악마는 과연 누구인가? 사흘 후 부산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가 첫 번째 답을 내놓았다. 피해자는 38세의 김진우. 그는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로 사건 현장인 박 노인의 집에서 불과 몇 집 떨어진 만석동 14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작은 골목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김진우는 아내 박서연, 35세, 과 8살짜리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박서연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이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다. 남편 진우는 온순하고 성실했으며 아내와 딸을 끔찍이 아꼈다. 아내 서연은 미모의 사업 수완까지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좀 더 가까운 이웃들은 최근 몇 달간 14번지 집에서 부부의 격렬한 다툼 소리와 심지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고 귀띔했다. 진우가 순하긴 한데 요즘 부쩍 술을 많이 마셔서 한 이웃이 말했다. 취하기만 하면 서연 씨를 닥달하더라고. 돈 문제, 의부증 뭐 그런 얘기 같던데. 그럼 서연 씨는 보통 입을 다물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지. 경찰은 김진우가 실종된 시점이 목격자가 캐리어를 끈 여성을 본 바로 그날 밤인 5월 27일 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질문에 박서연은 그날 밤 남편과 크게 다툰 후 남편이 남쪽 지방에 가서 돈 벌어오겠다. 옷 몇 가지를 챙겨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진술은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강인철 경감은 이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섬뜩할 정도의 평온함의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토막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녀는 잠시 경직되었을 뿐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억눌려왔던 무언가로부터의 해방감처럼 보였다. 감식팀이 14번지 부부의 집에 투입되었다. 집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범죄의 정교함도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자외선 특수 조명을 비추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침실 바닥, 특히 침대 밑 공간에는 아주 세심하게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혈흔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강력 세제로 독하게 청소한 욕실에서도 벽에 튄 미세한 핏자국과 타일 틈새에 낀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다락방 창고에서 비어있지만 시신이 담겨있던 캐리어와 상표, 크기, 모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또 다른 검은색 캐리어가 발견된 것이다. 이제 모든 의심은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건장한 남편을 제 앞에 살해하고 그토록 침착하게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웠다.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다. 수사는 박서연의 주변 관계로 확대되었고 한 남자의 이름이 빠르게 수사망에 포착되었다. 30세의 배달 기사 최민준. 그는 서연의 쇼핑몰 배달을 담당하며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과 서연이 친구 이상의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한 목격자는 김진우가 실종되던 날 밤 최민준이 그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확언했다. 24시간 안에 수사팀은 2명의 핵심 용의자를 특정했다. 박서연, 피해자의 아내 남편과 깊은 갈등 관계. 질식할 듯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명확한 동기. 범죄의 1차 현장인 자택의 소유자. 수상한 태도. 최민준, 서연의 내연남 피해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 사건 당일 밤 현장 근처에서 목격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거처에서 사라지고 연락 두절. 치정살인의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하여 자유를 위해 남편을 살해한다. 사건은 곧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인철 경감은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사건의 전개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 같았다. 그는 이 사건의 전체 그림에 아직 중요한 한 조각,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최민준에 대한 추적이 긴급하게 이루어졌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잠복 등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이틀 만에 민준이 부산에서 약 70km 떨어진 김해 한 모텔에 숨어 북쪽으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검거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두려움 가득한 도피 생활에 기진맥진한 짐승처럼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취조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최민준과 흡사한 체격의 남성이 박서연을 도와 문제의 캐리어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여자가 서연 씨가 전부 계획한 겁니다. 민준이 자백했다. 더 이상 남편을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의부증에 폭력까지 휘두르고 저와 자신을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날 밤 서연 씨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였어요. 남편이 깊이 잠들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 팔다리만 잡고 있었어요. 칼로 찌른 건 그 여자예요. 민준은 김진우가 죽은 후 박서연이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흐느끼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찬장에서 아주 잘 드는 대형 식칼 세트를 꺼내와 욕실에서 그 끔찍한 일을 시작했다. 민준은 너무나 두려워서 서연이 시키는 대로 청소를 돕고 시신을 담고 캐리어를 버리는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노인네 집 정화조에 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어요. 박 노인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혼자 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민준은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민준의 자백은 수사팀의 예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동기, 범인, 공범, 범행 수법. 모든 것이 명확했다.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다. 박서연은 즉시 긴급 체포되었고 민준의 자백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침묵하며 눈물만 흘렸다. 배신과 욕망이 낳은 가정 비극,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흉악범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인철 경감은 여전히 사건 파일에 눈을 고정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국과수의 부검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작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흉부와 복부에 총 11차례 자상을 입었음. 사망 후 시신은 8조각으로 절단됨. 뼈의 절단면이 매우 깔끔하고 단호한 것으로 보아 범행 도구는 매우 예리한 대형 칼이며 시신 훼손은 상당한 기술과 힘을 가진 자의 소행으로 추정됨. 마치 해체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해체 경험이 있는 사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 박서연이 그런 냉정함과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배달 기사인 최민주는 힘은 있겠지만 스스로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자백했는데 그가 그렇게 전문적인 절단을 할 수 있었을까? 강 경감은 민준의 자백이 논리적이긴 하지만 마치 암기한 대본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죄를 서연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사랑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수동적인 공범으로 만들었다. 너무 완벽했다. 그리고 강 경감의 세계에서 너무 완벽한 것은 대개 가장 정교한 거짓을 품고 있었다. 노련한 형사의 직감이 그에게 속삭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악마는 아직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강 경감은 처음부터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영과 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사건의 주변부, 관련 없어 보이는 인물들에게 주목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최초 신고자인 박노인, 박만식의 이름에 멎었다. 사별하고 외롭게 사는 온화한 노인. 목격자. 자신의 집이 졸지에 시신 유기 장소가 되어버린 간접적인 피해자. 그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너무나 무고함이 강 경감의 생각 속에서 오히려 비정상적인 지점이 되었다. 범인은 왜 하필 박노인의 집 정화조를 선택했을까? 노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라는 민준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교묘한 변명일 수도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다는 핑계로 박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의 허름한 집은 여전히 초라했다. 박만식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강 경감을 맞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악취에 시달렸던 일과 정화조 아래 있던 것의 정체를 알았을 때의 공포를 다시 한번 늘어놓았다. 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단 한 곳만은 예외였다. 부엌의 타일 바닥. 유난히 깨끗했다. 몇몇 타일은 주변 타일보다 확연히 밝은 색을 띠고 있었다. 마치 최근에 강력한 화학약품으로 격렬하게 문지른 것처럼. 부엌 한쪽 구석, 벽에 걸린 칼 세트. 그중 가장 큰 식칼은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낡아 있어야 정상인데도 마치 방금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광기 어린 생각이 강 경감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박노인에게 화장실을 써도 되겠냐고 물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그는 집 뒤편의 작은 창고를 곁눈질했다. 낡은 물건 더미 뒤에 정화조 밑에 진흙과 똑같은 검은 진흙 자국이 묻은 고무장화 한 켤레가 숨겨져 있었다. 박노인의 집을 나선 강 경감은 즉시 수사팀에게 박만식의 신상에 대해 심층적인 비밀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돌아온 결과는 수사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노인의 본명은 박만식. 그의 낡은 가족관계 등록부, 자녀, 항목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박서연.
그는 서연이 아주 어릴 때 다른 여자를 따라 집을 나가 모녀를 벌였다. 이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새 아내마저 죽자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며 살고 있었다. 몇 년 전 박서연이 직접 이곳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이다. 완전히 다른 그림,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딸이 꾸민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였다. 강경감은 즉시 서영과 민준을 각각 분리하여 재소환했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이 박만식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방문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서였다. 부엌 바닥, 의심스러운 타일들을 걷어내자 산화된 혈흔이 발견되었다. 긴급 감정 결과 그 혈액은 피해자 김진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증거들 앞에서 박만식은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을 쓸 수 없었다. 그는 무너졌지만 그것은 약자의 붕괴가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의 발악이었다. 그는 취조실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진실을 토해냈다. 그렇다. 서연은 그의 딸이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 폭력적이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남편에 대해 끊임없이 하소연했다. 그녀는 언젠가 남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울며 매달렸다. 그녀는 박만식이 가진 유일한 약점,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아빠,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짐승 같은 놈한테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부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아빠 모실게요. 박만식은 흐느꼈다. 그리고 그는 동의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돕기로 약속했다. 내연남 최민주는 사실상 부녀의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 놓인 폰에 불과했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남편 진우에게 발각되도록 민준과 불륜 행각을 벌였다.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의심이 이 부적절한 관계에 쏠리도록 명확한 살해 동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 범행의 밤, 현장에는 서영과 민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박만식도 함께 있었다. 과거 도축업자로 일했던 경험에서 나온 익숙한 손놀림과 남성의 완력을 가진 박만식, 바로 그가 서영과 함께 사위 김진우를 제압하고 살해했다. 최민주는 김진우가 이미 죽은 후에야 현장으로 불려온 것이다. 그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놓여 서영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협박당하며 시신유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전문가 수준의 시신 훼손을 실행한 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 박만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로 그 타일 위에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의 계획은 거의 완벽했다. 치정 살인극을 꾸며내고 최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박만식은 가련한 목격자 역할을, 박서연은 비극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만약 강인철 경감이 시신 훼손 기술에 대해 아주 작은 의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이 진실은 영원히 정화조 속에 묻혔을 것이다. 갈등 조장, 살인, 시신 유기, 그리고 최민준을 위한 자백 시나리오 준비까지 이 모든 각본은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 박서연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녀는 내연남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부의 죄책감마저 자신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2024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여론을 뒤흔든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세계에 속한 듯 보였다. 주범 박서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연약한 척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죄 많은 아버지 박만식은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딸을 보았다가 천장을 보았다가 결코 오지 않을 용서를 구하는 듯했다. 어리석은 사랑에 빠졌던 청년 최민주는 바닥에 고개를 처박고 있었다. 장밋빛 사랑의 꿈은 피로 얼룩진 악몽이 되어버렸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잔혹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박서연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버지 박만식은 살인죄의 적극적인 공동정범 역할을 인정받아 징역 25년을, 최민주는 살인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회유와 강압을 당한 정황 등 감경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사건의 상흔은 깊게 남았다. 만석동 골목의 그 집은 이제 굳게 문이 닫힌 채 비극에 침묵하는 증거가 되었다. 김진우와 박서연의 8살 딸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그 아이의 미래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이것은 단순히 한 건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한 경고다. 잘못된 곳에 놓인 사랑은 맹목이 될 수 있고,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후에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고삐가 풀린 욕망은 한 인간을 가장 잔혹한 악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둠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정화조 미디나 캐리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어둠은 눈물과 달콤한 사랑의 말로 위장한 채 차가운 음모와 악독한 계산 속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침묵하며 증오를 쌓기보다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때로는 한 가정과 끔찍한 사건 현장의 경계가 죽음과도 같은 침묵 하나에 의해 갈라지기도 하니까.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